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동굴 근처에 갈 때 두 번은 생각하게 만들 5가지 실화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뒤에 어떤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86년 1월 25일 4명의 동굴 탐험가들이 오랜 시간 계획해온 탐험을 위해 모였습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파커스피트라는 동굴로 미국 중서부 지역의 숙련된 동굴 탐험가들이 즐겨 찾는 장소입니다. 이 동굴은 복잡한 구조와 깊은 수직 낙차로 유명하며 전문적인 로프 기술과 고도의 장비 조작 능력이 필수입니다. 일반적인 수평 동굴처럼 걷거나 기어가는 것이 아닌 파커스피트처럼 수직 낙하가 많은 동굴은 극도의 정밀함이 요구되죠. 그날 아침, 칼바람이 부는 추운 날씨 속에서 4사람은 자신들이 준비한 장비와 기술에 자신감을 가지고 동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이미 여러 수직 동굴을 경험해본 베테랑이었지만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무시되면 경험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들은 깊은 곳으로 내려갈 준비를 마친 뒤 첫 번째 난관인 어퍼바운드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은 약 6.7m의 수직 낙차를 가진 구간으로 숙련된 로프 기술이 없다면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이 구간에서 떨어지면 석회한 바닥에 부딪혀 뼈가 부러지거나 머리가 깨질 수 있으며 척추마저 손상될 위험이 큽니다. 2명은 적절한 장비와 기술을 이용해 무사히 하강했고 아무런 사고 없이 다음 구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상상도 못할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3번째로, 하강하려던 탐험가는 중요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로프의 하강 속도를 제어하는 장비인 바브레이크를 카라비너에 연결했는데 이 장치는 정확히 설치되어야만 제 기능을 합니다. 로프는 카라비너를 통과해 브레이크를 감싼 뒤 다시 카라비너로 되돌아와야 마찰력이 생겨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죠. 하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로프를 카라비너에 다시 통과시키는 중요한 단계를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장비는 제어력을 완전히 잃었고 로프는 아무런 저항 없이 흘러내리게 됩니다. 운명의 덫이 놓였습니다. 아래 6.7m에는 딱딱한 석회한 바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강을 시작하자마자 잘못 설치된 장비는 바로 기능을 멈췄고 그는 순식간에 자유낙하 상태에 빠졌습니다. 동굴 벽이 눈앞을 스쳐 지나가고 공기가 갈라지는 소리만이 귀에 울렸습니다. 중력은 그의 몸을 무자비하게 끌어당겼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료들은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굉음과 함께 바닥에 떨어졌고 동료들은 그가 이미 사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누워있는 탐험가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잃지 않았고 몸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고 겉보기에는 중상도 없이 살아있었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랐고 이것은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인 충격은 바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방금까지 죽음과 마주했다는 사실에 정신이 망가질 지경이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즉시 탐험을 중단하고 지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지만 이들은 그와는 반대로 더 깊숙한 곳으로 향하기로 합니다. 추락했던 탐험가는 자신이 괜찮다며 탐험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많은 탐험가들이 저지르는 위험한 착각 중 하나입니다. 큰 사고를 겪고도 멀쩡히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마치 자신이 무적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은 점점 더 좁고 위험한 통로로 내려갔고 상황은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구간은 바로 Z밴드였습니다. 이곳은 동굴 탐험가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장소로 몸을 거의 짜내듯 구부려야만 통과할 수 있는 좁은 통로가 이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 갇혀 움직이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탐험가는 발을 먼저 넣고 엎드린 상태로 Z밴드를 통과하려 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급커브에 도달하자 매우 좁다는 경고를 다른 이들에게 보냈습니다. 2번째 사람은 역시 발부터 넣고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운 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그곳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감하게 됩니다. 석회한 벽이 몸을 조여오며 조금만 움직여도 진입이 거의 불가능할 만큼 압박이 심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그는 첫 번째 커브에서 완전히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석회한 벽은
그의 몸을 마치 덫처럼 움켜쥐었고 그는 점점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일 수 없었고 그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공황 상태에서 몸이 경직되면서 공간이 더욱 비좁아지고 벽의 압박은 심해졌습니다. 그의 비명을 들은 동료들은 즉시 구조에 나섰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질식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좁은 공간은 구조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한 명은 뒤에서, 다른 한 명은 앞에서 그를 도우려 했지만 그들마저 갇힐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석회암은 마치 살아있는 듯 모든 움직임을 거부했습니다. 구조자들은 비틀린 자세로 움직였고 조금만 실수해도 같이 갇힐 수 있었습니다. 갇힌 동료는 점점 숨을 쉬기 힘들어졌고 얼굴은 창백해지며 산소 부족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밀리미터 단위로 조금씩 그를 당겨냈고 작은 진전 하나하나가 고통스러웠습니다. 피부는 긁히고 옷은 찢기며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의식을 잃기 직전에서야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구조가 몇 분만 늦어졌더라도 그는 질식사했을 것입니다. 그날의 경험은 말 그대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단 한 번의 탐험 중 2번의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이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들은 정신적 충격을 안고 어렵게 지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아침에 출발할 때의 여유롭고 들뜬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목숨을 건지고 돌아왔다는 공포만이 그들의 얼굴에 남아있었습니다. 솔직히 이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굴 탐험이라고 하면 보통 모험이나 발견을 떠올리지만 이건 거의 악몽이었죠. 이들은 단 한 번의 탐험에서 2번이나 죽을 뻔했는데 그럼에도 계속 전진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얼마나 이성을 마비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열정과 무모함이 뒤섞인 그 태도였습니다. 그들이 탐험을 사랑한 건 느껴지지만 그만큼 위험도 감수해야 했죠. 67m에서 추락한 건 기적이 아니라 경고였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죽었다면 이건 기적이 아닌 비극이었을 겁니다. 열정도 중요하지만 냉정함은 더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2004년 6월 2일 미국 와이오밍주에 위치한 톡리버 동굴 입구 앞에 9명의 청소년들이 모였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고 다들 가벼운 탐험을 기대하며 들떠 있었죠. 그중 베리 블라하와 데이나 허버트 2명의 16살 소년이 친구들을 설득해 이 동굴 탐사를 계획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전문적인 동굴 탐험 경험은 전혀 없었지만 웬만한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렴한 손전등과 여분의 건전지, 캠핑 장비에서 빌린 헤드랜턴 몇 개만 챙겼을 뿐이었죠. 헬멧도 없었고 동굴 탐사에 필요한 기본 장비조차 준비하지 않은 채 만약의 사태에 대한 경각심 없이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일행은 줄지어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넓은 통로가 이어졌고 서서 걷기에도 충분히 공간이 있었기에 다들 자유롭게 움직이며 즐겁게 웃고 떠들었죠. 처음 마주친 거대한 공간에서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주변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동굴의 주통로에서 갈라지는 좁은 길들이 점점 많아졌고 일부는 막다른 길로 이어져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동굴의 벽면에는 뚜렷한 침식 흔적과 균열이 보였으며 바닥에는 쉽게 무너질 듯한 바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굴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바로 위험 신호로 받아들였을 법한 상황이었지만 흥분에 가득 찬 아이들은 그런 조짐을 무시하고 모험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때 베리가 남들은 보지 못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벽의 어두운 틈새에 아주 좁은 균열이 있었고 그 안쪽은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미지의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곧장 친구들을 불러 그 구멍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입구는 메인 통로와는 달리 벽이 깨지고 부서질 듯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손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조각이 떨어졌지만 아이들은 그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위험이 아닌 전설적인 발견이 될지도 모른다는 환상이었습니다. 모험심과 아드레날린에 사로잡힌 베리와 데이나는 먼저 그 좁은 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고 나머지 친구들은 동굴의 다른 구역을 탐사하기로 했습니다. 통로는 점점 좁아졌고 곧 두 사람은 옆으로 몸을 돌려 지나가야 했으며 이어서는 무릎과 팔꿈치로 기어야 했고 나중에는 마치 군사훈련처럼 온몸을 바닥에 붙인 채 기어가야 했습니다.
가장 좁은 구간은 폭이 약 45cm, 높이 약 60cm로 이 정도면 전문 동굴 탐사 장비가 있는 전문가에게도 쉽지 않은 공간입니다. 체격이 좀 더 작았던 베리가 앞장을 섰고 데이나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통로는 너무 좁아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 몸이 더 끼일 정도였고 숨을 최대한 내쉬어야 겨우 몇 센티미터씩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베리는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그의 몸 주변으로 통로가 갑자기 좁아지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 겁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했다면 그 즉시 후퇴했어야 했지만 청소년 특유의 고집이 앞섰습니다. 베리는 계속 전진하려 했고 작은 돌들을 제거하며 공간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그는 손 하나를 겨우 빼내어 손바닥만 한 돌멩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핸드볼공 크기였고 장애물을 이루는 일부로 보였습니다. 베리는 생각 없이 그 돌을 망치처럼 사용하며 앞쪽에 더 큰 돌들을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칠 때마다 울림이 통로 전체를 타고 퍼졌고 천장에서는 미세한 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년간 균형을 이루며 유지되던 동굴 구조는 그의 무모한 행동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죠. 부서진 암석들은 거의 자연의 균형만으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작은 진동 하나하나가 위태로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동굴 탐험가라면 가장 두려워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쩍 하는 굵은 금 가는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엄청난 돌덩이가 데이나 바로 뒤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돌은 무게가 약 130kg 이상이었고 떨어지는 소리와 충격은 동굴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났고 잠시 후 고요가 돌아왔을 때 상황은 명확해졌습니다. 출구가 완전히 막힌 겁니다. 베리와 데이나는 이제 길이 없는 마치 관속 같은 좁은 공간에 갇혀버린 것이었습니다. 이후 상황은 말 그대로 공포 영화와 같았습니다. 베리는 가슴이 눌려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는 상태였고 뒤쪽의 데이나는 그의 다리 사이에 끼인 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데이나는 과호흡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랜턴에 불을 껐습니다.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였죠. 완전한 어둠 속에서 오직 숨소리와 친구들이 바위 건너에서 외치는 희미한 소리만 들렸습니다. 몸 하나 움직이기도 힘든 상황에서 사방은 무너질 듯한 돌덩이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바위를 옮기려 시도했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산의 일부인 것처럼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주변을 파보려 했지만 공간이 너무 좁았고 구조 요청을 외쳐도 메아리만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갔습니다. 몸은 계속 눌려 혈액순환이 막히고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숨쉬기도 점점 힘들어졌고 정체된 공기와 습기로 인해 내부는 찜통처럼 변해갔습니다. 감각도 무뎌지고 근육 경련까지 일어났지만 가장 끔찍했던 건 심리적 공포였습니다. 바위가 흔들리는 소리,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작은 생물의 기척. 빛도 없고 시간도 모르고 구조될 수 있을지조차 모르는 상태였죠. 결국 친구들 중 일부는 동굴 입구로 달려가 구조 요청을 하러 나갔습니다. 지상에 도착하자마자 긴급 구조센터에 전화를 걸었고 곧 셰리던 카운티 구조대가 장비를 챙겨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구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구조대는 유압잭, 윈치, 동굴 구조 전용 장비를 들고 도착했지만 130kg 넘는 바위를 좁은 통로에서 옮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 번에 작업할 수 있는 인원은 많아야 2명, 장비도 모두 손으로 들고 깊은 내부까지 옮겨야 했습니다. 모든 조치는 고도의 위험을 수반했습니다. 잘못된 한 번의 움직임으로도 추가 붕괴가 발생할 수 있었기에 구조팀은 극도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베리와 데이나는 신체적으로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호흡 곤란과 저천증 위험도 점점 커졌습니다. 동굴 속은 평균 기온이 낮았기 때문이죠. 마침내 구조팀은 윈치를 이용해 바위를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바위들을 건드리지 않도록 1cm 단위로 조심스럽게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드디어 공간이 열리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통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의 근육은 굳어 있었고 완전히 안전하게 이동하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출구로 걸어나가는 길은 마치 새로운 삶을 얻는 여정 같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적 같았죠. 그들은 저녁 10시 30분경 거의 8시간 만에 통 리버 동굴 입구로 무사히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1983년 10월 1일 토요일 늦은 밤 6명의 노련한 동굴 탐험가들은 펜실베이니아 주버크스 카운티의 작은 도시 커스타운 근처에 있는 드리벨비스 동굴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아마추어가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지하세계를 연구해온 베테랑 동굴 전문가들이었고 이 동굴도 이미 여러 차례 탐험한 적 있는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그날 밤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동굴 깊숙한 곳까지 진입했습니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였고 문제는 전혀 없어 보였죠. 그러나 새벽 무렵 이제는 지상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판단한 그들은 오전 2시쯤 출구 방향으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중 마지막으로 이동하던 사람은 36세의 로버트 스콧이었습니다. 그는 입구에서 약 23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수직 균열을 지나고 있었고 앞서 2명의 동료가 무사히 통과한 그 좁은 통로를 세 번째로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구간은 바위에 형성된 좁은 통로로 높이는 약 24m, 너비는 평균 30cm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하동굴의 지형이 늘 그렇듯 이곳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통로 중간이 갑자기 좁아지는 구간이 있었고 17에서 20c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스콧이 이 좁아진 부분을 지나던 중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끄러졌던 것이죠. 동굴 안은 늘 얇은 진흙과 습기로 덮여 있어 매우 미끄럽습니다. 순식간에 그는 균형을 잃고 그 좁은 틈 중 가장 좁은 곳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로버트 스콧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몸이 완전히 끼어 옆으로 눕힌 채 바위에 눌려 있었고 주변에 몸을 지탱할 곳도 빠져나올 방법도 전혀 없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자연적으로 형성된 이 동굴의 구조는 그에게 완벽한 함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스콧의 동료들은 곧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험 많은 이들이었지만 이번 상황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어떤 시도도 통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문제는 그들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동원 가능한 모든 장비를 활용했지만 동굴은 마치 스콧을 절대 놓아주지 않겠다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일요일 오전 9시쯤, 즉 8시간 넘는 구조 시도 끝에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그를 동굴에 남겨두고 구조 요청을 위해 지상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스콧 위에 있었던 팀원들은 다른 출구로 빠져나와 먼저 떠났던 2명의 동료와 재합류했습니다. 그리고 곧 지역 응급구조대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4개의 다른 소방서에서 자원구조대가 출동했고 모두가 필요한 장비와 각오를 갖춘 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 구조대원들은 평소에도 위험한 임무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동굴이라는 환경은 그들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구조가 단순히 사람을 끌어올리는 일이 아니라는 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명확해졌습니다. 스콧이 갇힌 위치는 너무 깊고 좁아서 구조대원들이 접근조차 쉽지 않았던 겁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당국은 국립동굴구조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피츠버그에서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 14명이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수년간 동굴 구조원을 위해 훈련받아온 최정예 요원들이었고 그들만의 특수 장비와 전용 기술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처음 스콧과 연락이 닿았을 때 그는 의식이 있었고 비교적 차분한 상태였습니다. 12시간 이상 갇혀 있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대화를 이어갔고 이 덕분에 구조대원들은 약간의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 오후가 지나면서 그의 태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좁은 공간에 갇혀 있다는 정신적 압박이 서서히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공포나 답답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심각한 징후였죠. 그러던 중 구조팀은 스콧이 간질 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는 구조작업의 또 다른 난관이었습니다. 그는 2차례에 걸쳐 발작을 막기 위한 약을 투여받았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협조적인 태도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구조작업은 기술적으로도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위쪽에 줄을 설치해 몸에 고리를 걸고 수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을 시도했지만 어느 정도 끌어올릴 때마다 스콧이 격렬하게 몸부림치면서 모든 진행이 무산되고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작업이 장기전이 될 것을 고려해 구조대는 스콧의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그의 첫 유지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동굴 내부의 평균 온도는 약 10도에서 15도 사이였고 이런 온도에 장시간 노출되면 저천증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다행히 그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대는 커피, 따뜻한 수프, 핫도그, 도넛까지 제공할 수 있었고 이는 그의 신체가 아직 기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의료진은 그를 진정시켜 구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스콧이 몸부림을 멈춘다면 구조는 훨씬 수월해질 터였죠. 그러나 당시 의료 책임자들은 진정제 투여를 허락하지 않았고 이는 구조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다른 방안을 찾기 위해 구조팀은 전례 없는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또 다른 동굴 전문가이자 의사에게 전화를 연결하려 했던 것이죠. 그는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어 진정제 사용을 승인해줄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겁니다. 월요일 오전 7시, 스콧은 이미 24시간 넘게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또 한 번 분노에 휩싸여 구조대에게 고함을 치던 순간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생체 신호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심박수와 호흡을 측정하던 장비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고 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극한의 스트레스가 결국 그를 쓰러뜨린 것입니다. 의료진은 즉각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산소를 공급하고 따뜻한 수액을 정맥 주사로 투여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스콧은 29시간 가까이 그 틈에 갇혀 있었고 그의 몸은 결국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가 의식이 없는 상태라는 점에서 구조팀은 고통을 동반하는 방식으로의 구조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구조의 목적은 오직 그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줄과 고리를 활용해 좁은 틈 사이로 그를 끌어올리는 작업은 말 그대로 처참한 과정이었습니다. 의식이 있었다면 견디기 어려웠을 고통이 따랐겠지만 당시 상황에선 이것이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월요일 오후 12시 25분 로버트 스콧은 마침내 30시간 넘게 그를 붙잡고 있던 틈에서 꺼내졌습니다. 구조팀은 혹시나 극심한 저천 상태에서 되살릴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로버트 스콧은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단지 또 한 번의 평범한 동굴 탐험을 떠났던 그 36세의 남성은 결국 펜실베이니아 동굴 탐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구조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부검 결과 그의 사망 원인은 회복 불가능한 쇼크로 인한 우려혈성 심부전이었습니다. 즉, 지속적인 흉부 압박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이 멈춘 것이죠. 낮은 온도, 극도의 공포, 그리고 물리적인 압박이 그의 몸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다행히 간질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2001년 10월 7일 일요일 아침 미국 뉴욕주의 한 시골 마을은 평범한 가을날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쇼헬이라는 작은 도시 근처에 위치한 게이지 동굴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자연 동굴로 지하 세계에 매료된 모험가들에게 꽤 잘 알려진 장소였습니다. 오전 10시 30분경 5명의 친구가 동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에드워드 갤베이비, 케빈 쇼, 시오 쿠쿠도, 아담 톱슨, 그리고 JJ 브레팅엄. 이들은 동굴 탐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초보자가 섞인 팀이었고 모두 이 신비한 장소를 탐험하는 것에 들떠 있었습니다. 게이지 동굴은 마른 구간과 물이 흐르는 습한 구간이 혼재해 있는 곳으로 지역 탐험가들 사이에선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헬멧에 장착된 랜턴을 착용하고 예비 손전등과 건전지, 생수, 간단한 간식을 챙겨왔습니다. 험한 환경을 고려해 헌 청바지와 긴팔 셔츠, 미끄럼 방지 기능이 뛰어난 튼튼한 부츠를 신었습니다. 숙련된 탐험가들은 간단한 응급처치 키트 등이 들어있는 작은 백팩도 준비했습니다. 탐험에 앞서 이들은 장비를 최종 점검하고 동굴 입구에 마련된 탐험자 기록부에 이름과 출입 시각을 남겼습니다. 당시 바깥 온도는 약 10도였고 이 시기 특유의 쌀쌀함이 느껴졌지만 동굴 내부는 연중 일정한 11도 정도로 유지되기에 팀은 이를 감안하고 옷차림을 준비했습니다. 오전 11시쯤 이들은 동굴의 주요 입구로 향했습니다. 외부의 햇빛을 순식간에 삼켜버리는 어두운 틈으로 들어선 그들은 넓은 초기 공간에서 모두가 서서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통로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그들은 먼저 볼스다운 크롤리라 불리는 마른 구간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이 구간은 완전히 몸을 뉘어기어야 하는 통로였고 어떤 부분은 폐에 든 공기를 일부러 내뱉어야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비좁았습니다. 처음 2시간 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이들은 사진을 찍고 바위의 형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 1시쯤 이들은 암피시어터라고 불리는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 통로가 교차하는 이 공간은 대략 교실 하나 정도의 크기로 모두가 서 있을 수 있는 높이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잠시 쉬며 간식을 먹고 다음 경로를 논의했습니다. 이때 한쪽 벽에 있는 좁은 틈이 시오쿠 쿠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8세의 대학원생인 그녀는 이전에 몇 번만 동굴 탐험을 해본 경험이 있었지만 그 틈이 다른 공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 틈은 너비 약 60cm, 높이 45cm 정도로 마른 체형의 사람이 옆으로 기어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팀원 중 가장 체구가 작은 쿠도는 직접 확인해보겠다고 자청했습니다. 그녀는 옆으로 누워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몇 움직임 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겉에서 볼 때는 직선처럼 보였던 통로가 곧바로 안쪽에서 오른쪽으로 급격히 꺾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커브 구간을 통과하기 위해 쿠도는 몸통을 틀어 방향을 바꿔야 했고 그 과정에서 다리는 여전히 입구 방향을 향한 채 몸통만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곧 심각해졌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걸친 위치가 통로에서 가장 좁은 지점이었던 겁니다. 앞으로 나가려 해도 뒤로 물러서려 해도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날카롭고 거친 바위가 그녀의 갈비뼈를 압박했고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쿠도는 침착하려 노력하며 친구들을 불렀지만 점점 불안함이 커졌습니다. 케빈 쇼와 에드워드 갤베이비가 가장 먼저 그녀를 도우려 나섰습니다. 자세를 바꾸라 조언하고 발을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밀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를 더 깊이 끼이게 할 뿐이었습니다. 90도 각도로 꺾인 이 구조는 마치 빠져나오기 어려운 덫처럼 작용했습니다. 갈비뼈는 심하게 압박되어 숨쉬기 어려워졌고 팔을 써서 밀어내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외부의 전문 구조팀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동굴 내부는 연중 11도 내외로 유지되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갇힌 쿠도는 빠르게 천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저천증의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쇼는 구조를 요청하러 동굴 밖으로 향했고 나머지 4명은 그녀 곁에서 의식을 유지하도록 격려하며 함께 머물렀습니다. 케빈 쇼는 신속하게 입구까지 되돌아가 오후 1시 30분쯤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휴대폰 신호가 잡히는 지점에 도착하자마자 구조 요청을 했고 그녀의 위치와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곧 동굴 구조 전문팀과 응급의료 요원들이 출동했습니다. 그 시각 쿠도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갈비뼈를 짓누르는 통증은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고문이었고 바닥에 누운 채 굳어버린 팔과 엉덩이는 감각을 잃고 있었습니다. 극한의 어둠과 밀폐된 공간, 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은 그녀를 정신적으로도 압박했습니다. 오후 2시 15분 구조팀이 동굴 입구에 도착했고 통신장비, 의료물품, 로프, 바위를 제거할 도구들을 챙겨 암피시어터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 구조팀이 쿠도에게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고 그녀는 이미 2시간 가까이 갇혀 있었으며 입술은 산소 부족과 추위로 인해 푸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구조대는 앞서 친구들이 시도했던 방식 외에도 윤활제를 사용하고 몸을 흔들어 보는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몸통이 비틀린 채 압착된 자세는 움직일 여지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더 많은 전문가들이 동굴에 도착하자 밝은 조명을 설치하고 통신 체계를 정비해 구조를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오후 5시쯤 쿠도가 갇힌 지 거의 4시간이 지나 그녀의 신체적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고통과 추위는 점점 그녀의 체력을 갉아먹었습니다. 오후 7시 20분 경험 많은 동굴 구조 전문가 조 암스트롱과 켄 포트윈이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좁은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수 드릴과 정 등 전문 장비를 가지고 왔고 쿠도를 꺼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위를 일부 제거하는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업은 매우 위험했고 실수하면 무너짐이나 먼지로 인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최소한의 위험으로 바위를 깎아낼 수 있는 지점을 파악했고
1시간 반 넘게 조심스럽게 돌을 조금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쿠도는 여전히 의식을 유지했지만 극심한 피로와 산소 부족으로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덧 그녀는 거의 8시간 가까이 그 자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침내 오후 9시 조금 지나 암스트롱과 포트는 쿠도를 꺼낼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오랫동안 압박된 조직에 피가 다시 돌면서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지만 그녀는 곧바로 구조팀에 의해 보온 담요로 감싸지고 응급조치를 받았습니다. 갈비뼈는 심하게 멍들어 있었고 일부 신체 부위는 감각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팀은 쿠도에게 휴식을 취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음료를 마시고 약 1시간가량 안정을 취한 뒤 조심스럽게 동굴 밖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0시 20분, 갇힌 지 약 9시간 반 만에 쿠도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게이지 동굴에서 무사히 나왔습니다. 곧장 대기 중이던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져 정밀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장기적인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외상은 심한 타박상과 일시적인 신경압박, 그리고 정신적 충격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구조가 늦어진 원인 중 하나로 초반에 구조팀이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갇혀 있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역 전문가인 톰 엥겔은 동굴 구조의 원칙에 대해 언급하며 만약 15분 이내에 구조되지 못할 경우 즉시 외부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시오크 쿠도는 말 그대로 악몽 같았던 경험을 이겨내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2018년 3월 8일 아침, 분위기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있는 로버트 리 고등학교의 지질학 동아리 소속 학생 8명이 주차장에서 만났습니다. 각자 헬멧, 손전등, 생수, 그리고 모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담긴 배낭을 들고 있었죠. 그들의 목적지는 샌안토니오 시내에 위치한 로버 베런 동굴. 지하 탐사를 통해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유난히 눈에 띄는 18살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룹 내에 가장 나이가 많았고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죠. 이 도시는 동굴 시스템으로 잘 알려져 있었는데 석회암으로 구성된 이 지형은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미로 같은 지하 통로로 전설처럼 회자되어 왔습니다. 지질학 선생님은 몇 주 전부터 이 동굴에 대해 이야기해왔고 복잡한 구조 덕분에 수많은 탐험가들의 관심을 끌어온 곳이라고 설명하곤 했습니다. 오전 늦게 그들은 마침내 동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로버 베런 동굴은 단순한 땅속 틈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동굴 탐험가들에 의해 수년에 걸쳐 정밀하게 지도화된 지질학적 경이었죠. 약 823m에 달하는 이 동굴은 지형이 매우 좁고 복잡하여 숙련된 탐험가들에게도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구조에 좁은 통로, 작은 방들이 있었고 그 안을 지나가려면 엄청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동굴에 들어가기 전 선생님은 이 동굴의 생성 과정과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형성된 석회암 지형은 자연이 만든 예술작품 같았고 종유석과 석순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학생들이 마주치는 도전도 점점 더 커졌습니다. 많은 구간에서는 배를 땅에 대고 기어가야 했고 손과 무릎을 사용해야만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이어졌습니다. 그 여학생은 육체적인 도전에 묘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좁은 통로 하나를 통과할 때마다 그것은 스스로에 대한 승리처럼 느껴졌죠. 다른 학생들도 그녀의 열정과 끈기를 눈치채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말 없는 경쟁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여러 반에서 모인 친구들은 그녀에게 살짝살짝 도발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그녀가 도전을 절대 피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러던 중 평범해 보이는 틈새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석회암 바닥에 나 있는 그 틈은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정확히 어디를 봐야 보일 정도로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가장자리는 물과 지질 활동으로 수천 년 동안 매끄럽게 달아나 있었고 외관상 위험 요소는 전혀 없어 보였죠. 하지만 그 틈은 점점 더 좁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 깊은 곳에서는 사람의 몸이 통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좁아졌습니다. 누군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지나갈 수 있을까? 못 지나갈 것 같은데.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도전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눈빛을 굳히며 말했죠. 지나가는 거 보여주고 말 거야. 그녀는 몸을 낮춰 틈새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이리저리 비틀며 점점 좁아지는 공간에
자신을 맞춰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바위의 냉기가 몸에 닿고 헬멧이 벽에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상황이 급변했죠. 중간 지점에 다다랐을 무렵 그녀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좁은 게 아니라 완전히 갇힌 상태였습니다. 바위는 사방에서 그녀를 죄어왔고 마치 돌로 만든 바이스처럼 단단히 그녀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공간은 없었고 앞을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통로는 점점 더 좁아졌고 앞으로 나아가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딱딱하고 차가운 석회암이 그녀의 엉덩이를 강하게 눌렀고 뼈는 바위에 부딪히며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날카로운 바위의 끝자락은 그녀의 피부를 찢으며 작은 상처를 수백 개 남겼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다리를 잡고 끌어보기도 하고 주변을 밀며 공간을 넓혀보려 했죠.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이 동굴은 구조적으로 너무 안정되어 있어서 무리한 힘을 가하면 오히려 더 위험했습니다. 선생님이 도착했지만 상황을 보자마자 구조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오른쪽 다리는 비정상적으로 꺾여 있었고 무릎은 사람 몸이 감당할 수 없는 각도로 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비명은 동굴 안에 울려 퍼졌고 모두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초기의 흥분은 사라지고 피로와 두려움만이 남았습니다. 강제된 자세로 인한 고통은 전신으로 번졌고 동굴은 이제 그녀에게 모험이 아닌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희망을 잃어갔고 마침내 샌안토니오 소방서의 동굴구조 전문팀이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외가 수술을 하듯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전에도 동굴 구조 경험이 있었지만 이 동굴은 특히나 어려운 조건이 많았습니다. 좁은 통로, 불안정한 지질 구조, 작은 충격에도 바위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구조대는 특수 장비를 투입했습니다. 진동을 최소화하며 바위를 자를 수 있는 절단 장비, 공기 주입식 구조백, 그리고 다양한 위치에 있는 팀원들과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통신 장비가 동원되었습니다. 갇혀있는 그녀에게 아직 희망은 있었지만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힘들었고 가슴이 눌려 폐를 제대로 확장시킬 수 없었습니다. 갈비뼈는 천천히 압박을 받았고 구조대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시간에 걸친 정밀한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구조대는 그녀의 생체 신호를 계속 체크하며 끊임없이 말을 걸어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1cm씩 공간을 넓혀가며 자연과 싸우는 듯한 작업이었습니다. 카메라와 센서를 이용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추가 손상을 방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작은 암석 조각이 떨어질 때마다 구조 공간을 조금씩 조정해 나갔습니다. 모든 구조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움직였습니다. 통로를 넓히고 계속해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9시간이 넘는 시간 끝에 드디어 그녀가 몸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소나기 같던 동굴이 조금씩 그녀를 놓아주기 시작한 겁니다. 구조팀원 3명이 인체사슬처럼 연결되었습니다. 한 명이 그녀의 발을 조심스럽게 잡고 깊은 숨을 들이신 후 마지막 힘을 모아 동시에 당겼습니다. 분위기는 숨 막힐 정도로 긴장감에 휩싸였고 잠시 후 공기를 가르는 환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11시간 만에 그녀는 마침내 동굴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몸은 상처투성이에 탈진한 상태였지만 믿기 어렵게도 살아있었습니다. 햇빛을 마주한 그녀의 얼굴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확실히 살아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다행히도 심각한 부상 없이 몇 시간 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동굴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조용하고 차갑고 무심한 자연. 인간의 연약함과 동시에 강인함을 상징하는 공간. 그날의 경험은 그 학생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평범한 모험도 악몽으로 변할 수 있으며 용기와 기술이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 역시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처음엔 단순한 모험처럼 보였지만 훨씬 더 끔찍한 결말로 이어졌거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